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언제 들어도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만듭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80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 중 단 한 국가 또는 단 한 명만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니까요. 그것은 때로는 한 개인의 노력이기도 하고 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한국인의 비상한 두뇌와 특유의 성실함으로 세계 1등,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없이 많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조금 의미가 남다른 세계 1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입니다. 좋게 보자면 좋은 일이고 나쁘게 보자면 또 나쁘게 볼 수도 있는 현상인데 이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간 초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을 꼽았지만 지금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 앞으로 한국이 저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면 이는 고령화 사회, 14%에 이르면 고령 사회, 20%를 넘어가면 이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각각 2000년, 2017년, 그리고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죠. 내년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 속도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14년이고 미국이 69년 그리고 일본이 24년으로 가장 짧았는데 한국은 고작 1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 2.6%의 1.7배로 OECD 국가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한일 통계 당국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0년이 되기 전에 유럽 국가보다 높아지고 늦어도 204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죠. 통계청은 올 9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서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올해 19.2%에서 2050년 40.1% 그리고 2072년이 되면 47.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속도인데 세계 인구 중 고령 인구 구성비는 올해 10.2%, 2050년 16.3%, 2072년 20.3%로 관측했는데 한국보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은 선진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초래됩니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고 연금이나 의료비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분명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미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분출되기 시작해 종종 뉴스에서는 노인을 학대하거나 막말을 쏟아붓는 젊은이들을 고발하기도 하죠. 한때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패기도 있었건만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심신이 고달프기만 합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65세가 넘으면 앞으로 남은 40년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사실도 아시나요? OECD 평균이 14.8%인데 한국은 그 3배에 해당하는 43.4%인데 빈곤할 때 가장 절실한 것이 병원입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미루다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달 약 45만 원을 병원에 쓰는 것인데 65세 이후 돈 나올 구멍 없이 40년을 자식들 돈으로 병원에 다닐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든 젊든 누구나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위가 고혈압, 2위가 고지혈증, 그 뒤로 당뇨병,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또는 좌골신경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환의 핵심에 칼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외국에서 발표된 칼슘 관련 논문을 근거로 칼슘 절대 섭취하지 말아라며 경고하는 의사, 약사 등 소위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1, 2년 사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러한 영상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용한 논문이 있습니다. 뉴트리언츠라는 학술지에 2022년에 게재된 칼슘 섭취, 심혈관 질환 위험 및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의 실제 연구라는 논문인데요.
한국연구진이 수행한 이 연구는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칼슘제를 복용한 8천여 명과 복용하지 않은 8만 2천여 명을 8에서 10년간 추적한 결과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14%,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12%, 사망 위험이 40%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 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을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차라리 칼슘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위험한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으나 사실 이 논문에는 몇 가지 심각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는 논문 저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첫째로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고함량 칼슘 보충제로 한정되어 있고, 둘째, 칼슘 및 비타민 D 보충제의 용량을 알 수 없었으며, 셋째, 의사의 처방 없이 칼슘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죠. 넷째, 골다공증 및 심혈관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는 사람들까지는 조사하지 못했고, 다섯째, 음식으로 얼마만큼의 칼슘을 섭취하는지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허점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연구 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 대상이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사가 처방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통 의사가 칼슘 보충제를 처방하는 대상은 뼈에 구멍이 슝슝 뚫려 심각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거나 스테로이드 또는 호르몬 처방으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진 환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기 환자에게 고함량 칼슘 보충제를 처방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칼슘을 먹었는데 왜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14%,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12%, 사망 위험이 40% 더 증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칼슘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칼슘이고, 혈액과 세포 속에도 약 1%가량의 칼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귀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 몸이 칼슘을 섭취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우유, 치즈, 멸치 등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품을 통하거나 부족하다 생각되며 나노칼슘과 같은 영양제를 통해 입으로 섭취하는 식이칼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한 칼슘은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적절히 흡수하고 필요 이상의 칼슘은 배출되기 때문에 몸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경로는 유리칼슘입니다. 우리 뇌는 혈액과 세포들에 있어야 할 칼슘의 황금 비율 1%가 떨어지면 급하게 칼슘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이를 가장 많은 칼슘을 가진 뼈에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은 뼈를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서 칼슘을 빼앗아 버리니 뼈의 칼슘 농도는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위 논문에서 언급한 고함량 칼슘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입니다. 의료보험을 청구했다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미 심각한 질병으로 판단해 고함량 칼슘제를 처방한 것이고,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은 골다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의 원인 중 하나는 혈액과 세포가 뼈로부터 너무 많은 칼슘을 가져가 버린 상황, 즉 유리칼슘이 넘쳐난 상황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유리칼슘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칼슘 패러독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를 최초로 발견한 인물은 일본의 후지타 타쿠오 박사로, 그는 혈액 속 칼슘이 8.5mg/dL 아래로 내려가면 뼈를 녹여 칼슘을 혈액으로 내보낸다. 뼈에서 칼슘이 녹아내리면 골다공증이 발생하지만 뼈를 녹여 혈액 속으로 이동한 칼슘은 세포로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섭취를 통해 보충한 칼슘은 세포 내외를 출입할 수 있지만 뼈에서 가져간 칼슘은 세포로 들어가되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린다. 결국 세포에 칼슘이 가득 차 세포는 터져 죽게 되며, 이것이 뇌세포에서 일어나면 뇌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면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칼슘의 섭취 부족은 아무 관계가 없는 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칼슘을 식품 영양학의 1등 영양소로 꼽았죠. 그러니까 위 연구에서 고함량 칼슘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뼈에서 강제로 녹여서 가져간 유리칼슘이 혈중에 넘쳐 칼슘 패러독스에 빠진 환자들의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칼슘을 섭취해서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칼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식이칼슘, 즉 입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뼈에서 칼슘을 녹여 혈액과 세포로 가져가고, 혈액으로 들어간 칼슘은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니 세포 속에 축적되기만 하다가 세포를 터져 죽게 만들고, 이것이 뇌세포에 축적되느냐 신경세포에 축적되느냐에 따라 사망 원인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위 논문에서 고함량 칼슘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10년 뒤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14%,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12%, 사망 위험이 40%더 증가하는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난 1991년 노벨의학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된 바 있는 닥터 조엘 월렉 박사는 저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를 통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자연사로 사망한 3,000명을 부검한 후 147가지 질병의 원인이 칼슘 부족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신호 전달 체계가 손상되어 골다공증, 고혈압, 심근경색, 암 등 147가지 질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뼈와 치아 건강에만 연관짓지만 칼슘은 그 이상의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혈액 내 1%의 칼슘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영양소니까요. 그러니까 칼슘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리미리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로써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이 제 채널과 이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간 에이펙셀이 가진 전세계 유일 건식 나노분쇄기로 만든 나노칼슘을 소개할 때마다 실제로 나노칼슘이 도움된다는 검증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그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 검증 자료를 공개해드립니다. 저는 이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에이펙셀 강대일 박사님의 말을 빌어 먹으면 차곡차곡 뼈에 축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이었을까요? 우선 2007년 SCI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진행된 지실험 논문으로 이 연구는 에이펙셀이 건식 나노분쇄기로 제조한 30에서 90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칼슘을 직접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위 연구는 총 7주령의 암컷 흰쥐 24마리를 4그룹으로 구분해 난소절제 수술을 한 후에 1그룹에는 보통 우유를, 2그룹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탄산칼슘 우유를, 3그룹에는 이온화 칼슘 우유를, 4그룹에는 나노칼슘 우유를 18주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2그룹과 3그룹이 섭취한 탄산칼슘과 이온화칼슘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4그룹이 섭취한 나노칼슘은 나노테크 월드에서 생산한 30에서 90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칼슘이 사용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골밀도와 경도일 텐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대퇴부 골밀도를 확인한 결과 나노칼슘을 섭취한 4그룹에서 골밀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기타 3그룹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이 연구는 난소를 절제한 쥐를 대상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여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2023년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에게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 중 골다공증이 11%로 5위, 즉 노인 10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남녀로 구분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65세 이상 남성의 2%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반면 여성은 무려 18.3%에 이릅니다. 10명 중 2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뼈의 손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 실험에서는 의도적으로 쥐에게 난소 절제 수술을 해 폐경 후 여성과 비슷하도록 골밀도와 골 감소증을 유발시킨 겁니다. 그리고 18주간 나노칼슘을 섭취한 그룹의 골밀도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뿐만 아니라 나노칼슘을 섭취한 그룹의 쥐는 타 그룹과 비교했을 때 대퇴부의 골경도 및 최대 에너지가 현저히 높다는 점도 확인됐죠. 따라서 특히 폐경 후 여성의 경우 나노칼슘을 섭취할 경우 보통 칼슘이나 이온화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골밀도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고 골 경도와 최대 에너지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KBS 뉴스가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노칼슘을 투여한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강남의 한 병원 의사분께서 나노칼슘으로 자체 임상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이라는 말을 쏙 빼버렸습니다. 이 의사분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제품명을 빼고 그 효과만 언급했죠. 3년간 자체적으로 약 1000여 명의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 그중 약 745명 정도의 골다공증이 개선되었습니다. 왜 에이펙셀 나노칼슘을 가져가서 진행한 후에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임상이 존재합니다. 독일에서 약 4200명을 대상으로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으로 임상을 했으니까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세계적인 난치병 치료병원인 유럽 동서의학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의 원장이 한국인 박우현 원장입니다.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현대의학의 정답이 아니라며 동양의학에도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병원을 가는 목적은 완쾌를 위한 것이니 동서양 의학 가릴 것 없이 더 좋은 치료법이 있다면 그걸 따르겠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동서의학병원은 일반 병원에서 포기한 다양한 난치병을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들이 주 고객이고 한번 예약하면 5년가량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진료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장 박우현 박사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2002년 일본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 다나카 고이치인데 수상 당시 다나카는 닥터박이나 독일의 과학자들이 받아야 한다. 나는 저 논문들을 정리한 것뿐이다라며 몸을 낮췄는데 닥터박이 바로 박우현 박사였습니다. 어쨌든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한 박우현 박사가 2017년 9월 한국을 찾았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노벨재단이 2018년도 노벨 물리학상 한국 대표로 에이펙스를 추천하는 후보 인증식 행사에 참여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2007년부터 약 10년간 4,2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그는 입이 쩍 벌어지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만성 슬개건염을 앓고 있는 29세 배드민턴 선수에게 나노칼슘을 섭취시켰더니 3개월 후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선천적 근육 위축증을 가진 39세 여성은 6개월 섭취 후 통증이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됐습니다. 뼈 결함을 앓고 있는 10세 여자아이는 4년간 나노칼슘을 섭취 중인데 상당히 호전되어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하죠. 사실 위 행사에서 박우현 박사는 훨씬 더 다양한 사례들의 결과를 공유했지만 환자분들이 유명인이라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제 영상을 통해서는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서 나노칼슘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을 당시 6개월분을 구매하시고 섭취 전후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시면 검사비를 지원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위 이벤트에 참여하셨는데 딱 한 분이 검사 결과를 보내오셔서 검사비를 지원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도 공유해드릴 텐데 경남 진주에 사시는 63세 안땡땡 여성이 경상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척추 골밀도 결과지입니다. 2023년 8월 29일 나노칼슘 섭취 전 결과지와 2024년 8월 19일 그러니까 1년 섭취 후 결과입니다. 우선 골밀도 검사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BMD값, T값, G값인데요. BMD값은 단위 면적당 뼈에 포함된 미네랄의 양을 측정하는데 이는 T값과 G값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T값은 건강한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으로 이 점수는 골다공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판단하는데 위 여성분은 나노칼슘 섭취 전 T값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섭취 후 T값은 아직 많이 낮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수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골밀도 판정 범위를 벗어나기도 했죠. G값은 같은 연령대 성별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으로 이 점수는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기 때문에 T값과는 다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일 경우 또래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는데요. 위 여성분은 나노칼슘 섭취 전 전체적인 G값이 또래 평균보다 낮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나노칼슘 섭취 1년 후 G값은 또래 평균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따라간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는데요. 위 G실험 결과 오스트리아 동서의학병원 임상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은 확실히 골다공증 감소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결과지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보내오신 분이 한 분이라 그분의 결과지만 공유해드리기는 했지만 이분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확실히 섭취 전후는 차이를 보입니다. 강델 박사가 자신있게 생체 이용률 99% 이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었던 겁니다. 나노기술과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킨 제품인 만큼 제 채널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